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 시간에는 한국을 장악해 가는 그림자 정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장악해 가는 그림자 정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비밀 조직을 이제 흔히 그림자 정부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메이슨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석공들의 길드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퍼졌고 18세기 중엽에는 미국에까지 퍼졌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고 종교적인 자유와 관용을 중시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게 되어서 비밀 결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조금 앞서서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또 일루미나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라틴어 일루미나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계몽하다, 밝히다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들의 심볼은 전시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교했을 때 일루미나티 여기에 전시안 가는 게 이제 모든 것을 보는 눈인데 달러에 이래 보면 눈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시안이라 이렇게 하는데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최고 부자인 로스차일드가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를 세계 단일 정부로 잡고 시작된 단체로 독일 바이에른 정부로부터 기성교단의 위협이 된다며 탄압을 받아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일견 보아서 이들은 그대로 와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이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모든 국가를 프리패스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프로메이슨 지도부를 차지함으로써 마침내 세계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된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세계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밀 유지에 철저합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결사단체지만은 소수 정예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점령했다. 그렇게 이 프리메이슨 소속의 사람들이 이제 일루미나티의 상층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수뇌부는 일루미나티이며 평등과 자유와 박애주의를 목표로 하는 프리메이슨이 활동의 차이로 더 유명할 따름입니다. 두 단체의 활동이 은밀하므로 이들을 흔히 이제 그림자 정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영적 악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역시 우리의 눈에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두움의 세력들은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작을 진행해 왔으며 마침내 IMF 사태를 계기로 그들은 호기를 맞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목표 가운데 거의 90%를 달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그림자 정부가 한국을 거의 점령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실상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대를 맞아서 그들의 계략 가운데 미리 경계할 것은 경계함으로써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한국을 장악해가는 그림자 정부, 첫째는 국가와 대중을 빚에 허덕이게 만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라는 것이 그들의 강령 가운데 첫째입니다. 1997년에 김영삼 정부 후기에 IMF 시대가 한국을 강타하지요. 그 무렵 우리나라는 OECD의 가입국이 되고 한창 대한민국의 힘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러자 우쭐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구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게 이제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설사 일본이 밉더라도 막말은 삼가야 하는데 당시 세계 경제 2위 국가였던 이웃 국가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아주 수준이 낮은 말을 해서 그들을 홀대해 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 일본이 투자했던 자금을 일거에 회수해 버리고 미국마저도 달러를 빌려주지 않게 되자 우리나라는 외환의 부족 상태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서 급기야 국가 부도에 해당하는 IMF 시대라는 미정유의 시련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의 정권시장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대기업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태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가 동시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는데 말레이시아와 러시아는 이제 모라토리엄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인데 이걸 선언해서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아갔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IMF가 제시한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IMF의 자금을 빌려서 국가 채무를 이행하는 한편 20%라는 고율의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국영은행과 국가기관 산업 등을 헐값에 외국 자본에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에 IMF 그 위기를 졸업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환위기 극복의 전설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울 좋은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매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부와 이제 국가의 부를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국가적인 부와 핵심 기관 산업이 외국 투기 자본에 매각됨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경제 식민지화가 뿌리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국영은행이나 주요 은행 자본을 50% 이상 외국에 외국 자본에 넘긴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IMF 당시 개방과 금융 선진화라는 달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여 은행들을 헐값에 매각 처리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알짜배기 국영기업인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통신회사 등 국가기관 산업을 민영화시키거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국 자본에 매각해버렸습니다.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은 약 1조 6,500억 원이에요. 13억 5천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6,500억 원인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비자금은 그 IMF 그 시절을 극복하면서 은행과 국가 기관 산업을 외국의 투기 자본에 팔아넘길 때 조지 소로스 이런 등 투기 자본 운영자들로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그러고야 13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 비자금으로 어디서 발견됩니까? 그래서 최근 김대중의 그 친일 행각을 두고도 이제 그 5.18 그거를 바로잡으려는 김한원 씨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김대중을 평했는가 하니 이완영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비자금이 발견된 일만으로도 그는 지금 살아온다면 한마디도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 돈도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하려고 이렇게 비자금 국가에 딱 해가지고 보람 있는 일에 쓰도록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13억 5천만 달러를 자기 개인이 차지하겠다고 그걸 숨겨두었으니 참 그 대통령 감이 못 되는 자죠, 그 자가. 우리나라의 그 제일 대통령으로서 지옥적인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에요. 김영삼은 특히 이제 IMF를 초래했잖아요. 일본을 감히 그 경제 대국 2위인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감히 그런 말을 했었다가 화학 자금을 빼돌리니까 그만 IMF 사태를 맞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두고 문제가 있는 5.18 있잖아요. 5.18 이게 광주 폭동 사건이잖아요. 폭동 사건인데 이걸 민주화라고 포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개도 안 된 어마어마한 그 연금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자재들을 말이지 전부 가산점을 줘가지고 뭐 교사든 공무원이든 할 것 없이 가산점을 줘가지고 다 취직되게 만들고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는 놈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 거 그게 김영삼이가 문제였어요. 김영삼이가 그걸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 제가 그에 대해서 시도 한 편 썼습니다.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이거에 대한 걸 썼는데, 예, 역사를 바로 세운 게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삐뚤음하게 눕혀버린 거예요. 그런 엉터리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가 그런 일을 해버렸고, 또 거의 김대중은 그 뜻있는 사람들이 거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일부 우파 사람들은 거의 노벨 평화상을 스웨덴 정부가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리의 탈을 쓴 대통령이란 점에서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국 자본 지분율을 보면 국민은행 69.4%, 국민은행 그러니까 69.4%니까 약 70%가 그 외국 자본이 그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신한은행이 68.9%. 예, 우리 은행이 제일 적은데 27.3%. 하나은행이 이 제일 높은 하나은행이 또 높은 축에 해당하는데 74.0%. 또 SC제일은행이 100%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1년 동안 장사 실컷 해봐야 외국에 배당금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별로 떨어지는 30%도 채 못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국 자본에게 알짜배기를 팔아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이게 잠언 22장 7절인데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제 외국의 빚짐으로 해서 결국 외국의 종이 된 것이지요. 한국을 장악하게 하는 그림자 정부. 둘째는 중산층을 붕괴시켜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라는 것이 그들의 강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림자 정부, 곧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세력이 추구하는 세계가 세계 단일 정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그림자 정부가 그 나라를 장악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강한 국가의 기반이라 할 만합니다. 중산층이야말로 단일 정부 세력의 반기를 드는 주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수없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장 많이 공장을 옮긴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였으므로 그들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일자리가 필요했기에 처음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공장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엄중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을 생산성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공장의 기계 설비는 함부로 옮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주가 스스로 공장을 포기하고 떠나도록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그 공장을 차지해 버리는 작전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던 지인 한 사람도 남편이 그 국내 재산을 처분해서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 공장을 건립해서 처음에는 좀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나 몇 년이 흘러가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철수를 하려 했지만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그 농간을 부려서 기계 설비 하나 반출하지 못하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기업인으로 몰려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더 어렵더라도 국내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런 험악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인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방금 읽은 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대와 경우는 다르지만 여기 나온 엘리멜렉 가문이나 중국에 공장을 차렸던 우리나라 중산층이나 이국으로 꿈을 가지고 떠났으나 패가망신했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소위 3D 업종에 속하는 우리나라 저임금 제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도 노동력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소위 대학 졸업자들로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부모의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으며 한가롭게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 국가에서도 제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국려지책으로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력을 이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주 노동자라는 해괴한 단어를 만들어 그들을 지칭하며 끊임없이 유입시켰습니다. 그 전가 추세를 보면 2008년 57만, 2014년 90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가 추세입니다. 2008년에 57만이었는데 2014년에는 그 이주 노동자가 90만이 되고 또 2018년에는 101만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한국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엄청난 세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유럽 여러 나라의 타국인으로 살며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들에 비해서는 특등 대우를 받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참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러 수백만이 학살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반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특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장악하게 하는 그림자 정부. 셋째는 민족 개념, 국가 개념,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세력이 그림자 정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약소국들이 민족을 중심으로 뭉치는 일입니다. 위구르족, 티베트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단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집중 탄압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세계 단일 정부 하에서는 모든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고 각 개인들에게
생체 바이오 칩을 이식시켜 이를 인공위성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체 칩에는 RFID 전자태그라는 것인데요. 전파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RFID입니다. 그리고 이제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칩이 들어있어서 개개인이 어디서 뭘 하든지 인공위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이러한 체계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 손에서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그림자 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거리에 걸어다니기 보면은 손에 이래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들고는 막 전부 뭔가 뭘 보는지 모르지만 보고 가고 있고, 전철을 타봐도 뭐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 손에서 뗄 수 없게 만드는 게 저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저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손에 넣고 손에 들고 자나깨나 앉거나 서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의 전략에 걸려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FID, GPS 같은 생체 칩이 우리 몸속에 심겨질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가 일루미나티 곧 그림자 정부의 중요한 멤버로서 전염병의 백신을 맞으면서 동시에 이제 칩이 몸속에 삽입되는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제 곧 그 일이 실제로 실현될 날이 바싹 우리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림자 정부에게는 그 전에 민족 개념, 국가 개념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 단계로 호주제 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같은 달 31일에 법률 제7427호의 공포 과정을 거쳐서 호주제를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서 이전의 것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2007년 돌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개정되어 버렸어요. 일루미나티의 의도대로 민족 개념이 우리도 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 대목이 이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그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험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히브리 세 청년을 바빌론의 인재들로 바꾸려고 이제 시도하면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꾸지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들이 정해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장관의 용인하에 이제 콩죽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된 일을 다니엘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간직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체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이제 이 다니엘도 결국 이제 이름을 바꾸고 먹는 음식을 정해주며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금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히브리어 네 청년에게서 유다의 민족성을 제거하고 그들을 바빌론인들로 개조하려는 시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민족 개념, 국가 개념 이런 걸 없애는 것이 일루미나티의 그 또 방법이라는 거죠. 한국을 장악해 하는 그림자 정부, 넷째는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을 혼혈화 내지 다민족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정착해서 살며 비교적 우리 민족만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아시아를 지배한 중국의 한족이나 몽골족이나 만주족 등은 수많은 전쟁과 정복의 소용돌이에서 민족이 마구 뒤섞였지만 우리 한민족은 지리적으로 동쪽 변방에 그 변방도 아주 그 반도에 치우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순수 혈통을 유지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불과 5년 동안에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한국 내의 외국인 증가 추세는 놀랍도록 가파른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49만, 2005년 74만, 2010년 126만, 2015년 190만, 2016년 200만으로 증가할 일로에 있어서 2021년에는 3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101만, 미국 15만, 베트남 14만, 태국 9만, 필리핀 5만 등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전반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거의 다 밝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중국 동포들이에요. 중국 동포.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아예 이중 국적과 외국인의 고위직 진출까지 허용함으로써 보다 더 급속도로 은밀하게 다민족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 고위직 진출 이거는 2012년에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진출했었죠. 그동안 언론은 다문화, 글로벌화, 국제화라는 허울 좋은 미사역으로 동원하여 다문화 내지 민족의 혼혈화라는 음모를 교묘하게 포장하여 숨겨주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다민족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단일민족,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조하는 것은 또 수많은 그 한국 여인들이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하고 1인 가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농촌 총각들은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서 뭐 중국, 베트남, 조선족, 무슨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등등 여러 나라의 그 신부감들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이미 상당 숫자가 시골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 순수한 한국인이 더 적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아스돗과 암논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인종 혼합은 곧 죄였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그 중간에 읽은데 보면은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머리털까지 막 쭉 뽑고 이렇게 학대한다면 야단나겠죠, 요새 같으면은.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인종 혼합은 그들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유의 문화를 상실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문화를 가진다는 말은 현존하는 문화를 다른 문화들과 혼합함으로써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누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서 스스로 백성 앞에서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 우상 숭배를 조장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신실하고 강인한 민족주의자인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려 할 때 다문화는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문화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려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룻기 1장 16절을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건 완전 유대민족으로 동화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룻이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룻에게는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 문화를 파괴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정부는 민족의 순수함과 혈통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글로벌화는 꾀하기는 힘듭니다. 민족의 최소 단위인 가족이 하나의 언어와 핏줄로 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은 그만큼 와해시키기가 힘든 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는 자신들의 꿈을 그만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종혼합, 곧 다문화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장악해가는 그림자 정부. 다섯째는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전 국민을
하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IMF 이후로 경제는 나빠졌는데 이후 정권들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언론은 매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국민을 세뇌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은행과 정권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개입하지 않고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기 힘들고 은행의 거래 내역은 전산망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여러 해 동안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자율을 대폭 내리고 각종 기업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 공약을 내걸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겼습니다. 내가 가끔 가는 김천에도 보면은 김천에서 그 남쪽 지역에 혁신도시 하는 그곳에 우리 고모님이 한동안 살았어요. 거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런 게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긴 일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은행을 장악한 외국 투기 자본은 천문학적인 돈을 서민들로부터 매달 거두어 들이고 있고 또한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핑계로 부동산 보유 세금과 양도세 세금을 대폭 올리는 구실로 써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실업수당 등 각종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느라 재원이 증가하는 데다 얼마 전에 가정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주었죠. 원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정부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재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가 2016년에 548만 명에서 2019년에는 3년 만에 69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새로 30만 명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속셈이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전에 같으면 1,500만 원을 벌어도 비과세이던 것이 이제는 750만 원 이상만 벌어도 과세 대상이 되었고 주택 임대 소득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 폭탄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세계의 상속세율을 보면 일본이 55%, 우리나라 50%,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5%, 이탈리아가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30억을 물려준다고 할 때 10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15%가 더 붙어서 무려 65%의 그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가위 세금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돈 많은 부자들은 상대국에서 독립사업을 하는 투자이민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은 90만 달러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자 수가 3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한국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상속세, 증여세를 무느니 300만 달러를 증여해도 세금 한 푼 없는 나라로 떠나는 것을 누가 뭐라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었으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돈을 주기 위하여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더라. 그가 그 땅의 백성 각자에게 매긴 세금에 따라 은과 금을 억지로 거두어 들였으니 파라오 느코에게 주기 위함이었더라. 가정맹어호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얘기 당궁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해가 큼을 이루는 말인데 유다 여호야킴 왕 때에 억지로 은과 금을 바쳐야 했으니 그 당시 유다 백성들도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해마다 증가하는 세금이 전 국민을 하층민으로 전락시키는데 이제 기어에 가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은 이 기회에 정여세 이런 거 없는 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림자 정부는 한국을 세계 통합주의, 곧 세계 단일 정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째 집요하게 공작을 해온 마귀 집단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림자 정부 세력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빚더미 위에 앉히고 경제적 양극화를 획책하며 고유한 민족성을 와해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을 종족 혼합을 통해서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가고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이 이 나라를 떠나게 하여 전 국민을 하층민으로 전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러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러한 일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에 있을 일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공포의 세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 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